아시게 되겠지만 그건 당신이 기대하는 게 전혀 아닐 겁니다. 공정위는 그 가옥이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르네상스 시대의 현인들이 거기 살았으며 그 현인들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복도로 들어섰다. 공정위는 어두운 복도에서 더듬거리다 단추 하나를 헛되이 눌러보고 투덜거렸다. 고장났구만. 공정이는 문을 찾아 열더니 스위치를 누르고 자기 고객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어디 편찮으시오, 웰즈 씨? 일종의 공포증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아졌어. 66평쯤 되는 지하층이었다. 밖으로 트인 곳이라고는 좁은 채광창이 고작이었지만 조나탕은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벽들은 회색으로 도배를 해놨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이것의 5분의 1쯤 될 터였다. 이제 그 집에 집세를 낼 방도도 없다. 그가 일하던 자물쇠 용역 회사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이다. 에드몽 삼촌의 이 유산은 정말이지 호박이 굴러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틀 후 조나탕은 아내 루이시와 아들 니콜라와 우아르 짜자트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푸들종의 개를 데리고 시바리트가 3번지에 자리를 잡았다. 회색 벽들 괜찮은데요? 감옥을 호텔로 바꿔야겠어요. 루이시가 말했다. 내 방은 어디 있어? 니콜라가 물었다. 저 방이야. 루이시의 장단지를 개가 질끈거린다. 루이시의 팔에 안겨있는 것이 예전에 혼수로 장만해온 그릇이라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신 삼촌이 인심을 쓰셨군요. 그분 잘 알아요? 에드몽 삼촌? 사실은 말이야,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 양반이 나를 비행기 태우기 좋아했다는 거야. 한 번은 오줌을 싸버렸지. 아하하. 겁 많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군요. 그분은 나를 탓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에게 대뜸 아이고 비행사 만들긴 글렀군 하시는 거야. 그 후로도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오셨다는데 정작 나는 뵌 적이 없어. 생물학자였어. 조나탕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셈이었다. 한 줄기 빛이 비쳐들었다. 다리 하나가 막 움직였다. 석 달 전 겨울잠에 들어간 이후 가장 먼저 보인 몸짓이다. 다른 다리 하나가 뻗어나온다. 그들은 무색 투명한 피가 동맥망 속을 순환하게 하려고 몸을 떨었다. 동맥 속은 반죽 같은 상태에서 리퀘르 같은 상태가 되더니 물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심장이 발탁거린다. 개미들이 일어난다. 그들의 몸이 숨을 쉰다. 그들의 동작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나뉘어 있다. 잠에서 깨는 12마리의 개미들이 서로 몸을 비빈다. 옆에 동료를 깨운다. 그들은 조상처럼 몸이 굳어버린 동료들의 한가운데를 빠져나와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 기진맥진한 개미들이 나아간다. 개미들이 도시의 거죽을 통과한다. 햇살이 우리의 텅 빈 몸 안으로 들어와 고통에 겨운 우리의 근육을 움직이고 우리 생각을 맺어주도다. 이 노래는 불개미 왕국 5천년째에 만들어진 오래된 여명악이다. 밖으로 나오자 개미들은 몸단장을 하기 시작한다.
먼저 껴는 12마리 개미들 중에는 생식력을 가진 한 마리의 수개미도 있다. 그는 벨록강의 모든 보통 개미들보다 조금 더 작다. 수개미 계급의 첫 번째 특권은 생식 능력을 가진 중요한 개미답게 눈이 5개라는 것이다. 2개의 커다란 겹눈으로는 180도까지 볼 수 있다. 이마에는 3개의 혼눈이 삼각형의 꼭지점 자리에 놓여 있다. 이 여분의 눈은 적외선 감지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10만 번째 천년을 맞이한 대규모 개미 도시의 거주자들 대부분이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숫개미의 특권은 두드러진다. 숫개미에게만 그런 특성이 있는 건 아니다. 숫개미는 날개가 있어서 교미를 하는 데 필요한 하루 동안의 비행을 할 수 있다. 그의 가슴은 빵배 모양의 특수한 판으로 감싸여 있다. 더듬이는 다른 개미들의 더듬이에 비해 더 길고 예민하다. 생숫개미인 그 젊은 숫개미는 햇살을 즐기면서 도시의 둥근 덮개 위에서 머물렀다. 그가 지하 3층의 통로를 돌아다닌다. 개미들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 젊은 수컷은 자기 몸의 온기로 잠을 깨우려고 일개미 한 마리를 향해 다리를 내민다. 초인종이 울리고 나자 새앙쥐 걸음처럼 사뿐한 발소리가 들렸다. 오기스타 할머니가 문에 달린 사슬을 벗기고 문을 열었다. 자식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할머니는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9평 남짓한 이 작은 집에서 칩거하고 있었다. 이러는 게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알지만 끌신을 씻는 게 좋겠다. 마룻바닥에 밀랍을 칠했거든. 조나탕은 할머니의 말에 따랐다. 네가 와줘서 기쁘다. 내 말이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를 부르려고 했었지. 아, 그랬어요. 에드몽이 말이다. 너 주라고 하면서 맡긴 게 있다. 편지인데 그의 말이 자기가 줬거든. 반드시 조나탕 너에게 편지를 주라고 했어. 가만히 있자. 내가 그 편지를 어디다 두었더라. 생각 좀 해보고 그 애가 나한테 편지를 주고 내가 잘 보관하겠다고 말을 했지. 그런 다음에 내가 그 편지를 상자에 넣었는데 어떤 거였더라? 내 정신 좀 봐. 손님 대접이 말이 아니구나. 맛편초차 마시련? 좋죠. 조나탕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자물쇠 용역 회사라는 데가 특이한 데잖아요. 우리 회사는 파리시 내 어디든지 하루 24시간 아무때고 달려가죠. 그런데 제 동료 하나가 습격을 당한 뒤부터 좀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잘라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실업자 안 되자고 몸상하느니 차라리 실업자가 낫다. 주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던 거는 어떻게 됐니? 내가 젊었을 적에는 그런 것을 노아주 공동체라 부르곤 했지. 피레네 산맥의 공동장애를 실패하고 나서는 집어쳤어요. 위시도 이 사람 저 사람 밥에 먹이는 게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우리들 중에 기생충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서로 틀어지게 됐죠. 이제 루이시와 니콜라하고만 살아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요? 나? 그냥 사는 거지. 할머니는 행운을 누렸어요. 천년이 바뀌는 때를 사셨으니까. 근데 말이야, 새로운 천년을 맞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놀랍지 않니? 옛날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천년이 바뀌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하더만 나아진 게 없잖아. 늙은이는 계속 고독에 살고 실업자들이며 자동차도 여전하고 말이야. 사람들 생각도 달라진 게 없어.
재작년엔 로큰롤, 작년엔 최현실주의를 재발견했다고 야단을 떨고, 또 요즘 신문에선 벌써 복고풍의 짧은 치마가 유행할 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지난 세기 초에 낡은 사상도 머지않아 다시 나오게 될 거야. 공산주의라든가 정신분석, 상대성 원리 따위 말이야. 아하, 그래도 몇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이혼율, 대기오염이 높아지고, 다 쓸데없는 일이지. 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용 비행기를 갖고 발코니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으리라고 믿었단다. 내가 젊었을 땐 사람들이 핵전쟁을 두려워했지. 이제 100살을 눈앞에 두고 보니 핵탄이 빚어낸 버섯구름의 불길 속에서 이 지구와 함께 죽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죽는 대신에 나는 이제 감자처럼 죽어야 할 판이지. 썩은 감자 따위에 누가 신경을 쓰겠나. 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 나 젊었을 적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어. 겨울은 겨울다웠고 여름은 여름다웠지. 이제 삼복더위가 3월부터야. 할머니는 마편초차를 만들었다. 네가 나를 찾아온 데는 곡절이 있을 텐데. 그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저한테 집을 물려주셨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잖아요. 에드몽 말이냐? 너는 잘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다만 네가 어렸을 때 그 애는 너를 거꾸로 들고 비행기를 태웠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 그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일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에드몽은 인물이지. 아주 어렸을 때 네 삼촌은 많은 골칫거리를 나에게 안겨주었지. 그의 엄마 노릇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장난감은 분해했다가 재조립한답시고 박살을 내놨지. 다시 조립해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 뭐든 다 분해를 했어. 시계 전축, 전기 칫솔, 한 번은 냉장고까지도. 에드몽이에겐 이상한 버릇이 또 하나 있었지. 은신처를 만들었어. 집안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놨지. 다락방에다 이불이며 우산이며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제 방에다가 의자와 모피 외투로 만든 적도 있단다. 그렇게 은신처를 만들어 거기에 자기가 모은 보물들을 쌓아놓고 틀어박혀 있었지. 녀석이 기계에서 빼낸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더군. 네 삼촌의 경우는 더 이상 침대에서 자지도 않았어. 한사코 제가 만든 둥지에서만 잤지.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오죽하면 에드몽이 전생에 틀림없이 다람쥐였을 거라는 소리를 어미가 다 했겠니. 조나탕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신바람을 낼 수 있게 하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루는 에드몽이 거실 탁자 다리 사이에 제 오두막을 지으려고 했지. 그게 꽃병이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처럼 되고 말았어. 네 할아버지가 화를 냈단다. 볼기를 때리고 둥지를 부셔버리더니 에드몽이 침대에서만 자도록 잡돌이했지. 그날부터 그 애와 우리 사이에 금이 갔다. 어미와 자식을 잇고 있던 탯줄이 끊어진 거지. 우리는 에드몽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지. 그런 시련을 그 애가 더 겪었어야 했어. 세상이 언제까지고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했던 거지. 그러지 못한 것이 나중에 그 애가 커서도 문제가 됐어. 에드몽은 학교를 견디지 못했어. 선생님한테 심한 꾸지람을 받은 것 때문에 화장실에서 제 허리띠로 목을 매다는 아이들이 어디 흔하겠니. 걔는 7살 때 목을 매달았다. 정수부가 살렸지. 감수성이 너무 예민했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살소동이 있고 1년이 지나서 에드몽은 자기 선생님 한 분을 가위로 찌르려고 했어. 심장을 겨눴는데 천만다행으로 선생은 살았지. 그 일이 있은 뒤로는
그런대로 괜찮았어. 용케도 몇몇 선생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에드몽은 제 마음에 드는 과목에서는 만점을 맞고 나머지에서는 0점이었지. 엄마 말로는 천재라던데요. 에드몽이 네 어미한테 털어놓기를 자기는 절대적 지식을 얻으려 했다고 했지. 그 때문에 에드몽이 네 어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야. 네 어미는 10살 때부터 전생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에드몽을 아인슈타인이나 다빈치의 환생으로 생각했지. 다람쥐가 환생한 사람이라고도 했다면서요. 물론이지. 부처 말씀이 하나의 넋이 태어나자면 여러 목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더냐. 삼촌은 지능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럼 결과가 아주 안 좋았어. 180점 만점에 23점이니까 경우에 해당하는 지능지수지. 선생들 생각은 그 애가 바보라서 전문교육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거였어. 하지만 나는 그 애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빗나가 있었던 것뿐이야. 이런 일도 있었어. 그 애가 11살이나 되었을까? 나보고 성냥개비 6개만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라는 거야. 한번 해봐. 쉽지 않아. 답이 뭐예요? 그 애가 나에게 답을 가르쳐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다만 내가 답을 찾는 걸 도와주려고 그 애가 해준 말은 기억이 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이야. 상상해봐. 11살짜리 어린애 입에서 그런 묘리가 튀어나오다니. 주전자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네가 네 삼촌에게 관심을 갖는 것 보니 기쁘구나.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몰라. 에드몽이 대학에서 자연과학 공부를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도 그의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네 어미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에드몽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어떤 식품회사에서 일했다는데 이후에 아프리카 갔다는구나. 아프리카에서는 시바레트가에 살았다는데 아무도 몰라. 삼촌은 어떻게 죽었죠? 모르고 있었니? 모든 신문에서 그 얘기를 했지. 말벌에 쏘여 죽었어. 어쩌다 그렇게 됐죠? 숲속을 거니다 부주의로 벌떼를 건드린 모양이야. 검시관이란 사람은 사람 몸에 이렇게 벌에 쏘인 자국이 많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지. 무덤은 있나요? 아니, 에드몽은 소나무 밑에 묻히고 싶어 했단다. 사진이 있나요? 저기 봐라. 오른쪽, 네 어미, 쉬지다. 저렇게 젊은 네 어미를 본 적 있니? 왼쪽이 에드몽이다. 삼촌은 장난기가 많았나 봐요. 에드몽 삼촌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친구가 하나 있어. 이름이 자종 브라젤. 나한테 그 사람 전화번호가 있어. 차 마셔라. 프리틴 마들렌도 있는데. 아니요, 됐어요. 가봐야겠어요. 놀러오세요. 그렇게 아마. 편지를 가져가야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조나탕 웰즈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특히 당부하건대 지하실에는 절대 내려가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따스한 기운을 전해받은 개미가 더듬이를 떤다. 생명이 되살아난다. 숫개미는 열 에너지를 전해주려고 일개미를 문지른다. 일개미의 더듬이가 숫개미의 머리를 벗어나 더듬이의 첫마디를 어루만지며 그의 나이를 읽는다. 그의 나이는 173일. 앞을 못 보는 일개미이지만 두 번째 마디에서는 그의 계급을 알아낸다. 그의 계급은 생식 능력이 있는 수컷. 세 번째 마디에서는 그가 속한 종과 도시를 알아낸다. 네 번째 마디에서는 산란 번호를 읽어내는데 그것이 그의 호칭이 된다. 그는 가을 초부터 계산해서 327번째로 산란된 숫개미 327호이다. 일개미는 그쯤에서 후각 정보의 해독을 멈춘다.
다른 마디에서는 후각 정보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5번째 마디는 동료들끼리 길 안내를 할 때 방출하는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데 쓰인다. 6번째 마디는 대화에 사용되고 7번째 마디는 교미를 할 때 사용된다. 8번째 마디는 여왕개미와 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으로 일개미는 숫개미 더듬이의 위쪽 반을 이루는 11개의 마디를 더듬어 본 것이다. 그러나 일개미는 할 말이 없다. 숫개미도 나간다. 열 전달하는 일이 끝났으니 이제 보수 작업을 할 차례다. 위에 다다르자 327호는 지난 겨울 동안에 생긴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 벨록강은 악천후에 따르는 피해를 가장 적게 하기 위해 원뿔골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겨울에는 피해를 당한다. 문에 나 있는 어안렌즈 구멍이 침침해졌다. 그 구멍으로 누군가가 문 밖을 엿보고 있다. 누구세요? 뉴기라는 사람인데요. 책 장정하는 일 때문에 왔어요. 군유라는 사람인데요. 문이 반쯤 열렸다. 군유라는 사람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머리의 사나이가 나타나자 눈길을 아래로 떨구다가 걔가 나타나자 눈길을 더 낮추었다. 아빠 안 계세요? 아빠 안 계세요. 그러냐? 웰즈 교수께서 우리 가게에 들르시기로 하셨는데. 웰즈 교수는 저의 종조 부인인데 돌아가셨어요. 니콜라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군유라는 사내는 발을 들이밀었다. 조의를 표한다. 얘야. 그런데 그분 이 서류가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서류 묶음 같은 거 남기지 않으셨니? 내가 책 장정하는 사람이거든. 그분이 나에게 돈을 주면서 연구 노트들을 가죽 표지로 장정해 달라고 하셨단다. 내 생각에 그분이 백과사전 같은 것을 만들려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남자는 무릎으로 문을 밀면서 발을 더 들이밀었다. 걔가 짖기 시작했다. 돌아가셨다 해도 약속은 약속이지.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내가 난처해지는데. 확인 좀 해다오. 어딘가에 틀림없이 서류철이 있을 것이다. 백과사전이라고요? 그래, 그분이 서류 묶음 전체에다 손수 이름을 붙이기를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고 하셨단다. 미안하다만 왜소한 푸들종의 개가 다시 짖는다. 남자가 뒷걸음을 친다. 아이는 남자를 문 밖으로 쫓아낸다. 이제 온 도시가 잠에서 깨어났다. 열을 전달하는 개미들이 통로를 가득 메운 채 동료들의 몸을 덮이느라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개미들은 끝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겨울잠이 그들을 죽였다. 3개월을 지내는 일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들은 견디지 못한 것이다. 도시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흐름이 바뀌는 동안에 그들은 영면으로 옮아간 것이다. 시민들은 시체들을 드러내어 쓰레기터에 버렸다. 죽은 세포를 털어내듯 아침마다 시체들을 다른 오물과 함께 치워냈다. 불순물을 제거한 뒤의 혈관처럼 개미 도시도 맥박이 뛰기 시작한다. 숫개미 327호가 자기 몸무게의 60배는 되는 장가지 하나를 운반하고 있는데 500일이 된 병정개미 하나가 그에게 다가간다. 병정개미는 숫개비가 지붕수리를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한 무리의 개미들과 함께 사냥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뭘 사냥한단 말이야? 이 고기는 겨울이 되기 전에 바로 찾아낸 건데 이게 있던 장소는 정오의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23도 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다. 숫개미가 고기 맛을 본다. 딱정벌레 목의 고기다. 늙은 병정개미는
숫개미에게 설명한다. 이 고깃 덩이는 특별한 지역에서 나온 거야. 지하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진 지역이지. 거기에는 겨울이 없다. 그런 좁은 지역의 미기후에서는 특이한 동물상과 식물상이 나타나지. 도시가 다시 움직이려면 빨리 단백질을 공급해야 돼. 숫개미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명정개미 계급에 속하는 28마리의 개미들로 원정대가 꾸려진다. 수천 개의 난눈이 모여있는 개미의 겹눈에는 똑같은 쌍이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난눈이 감지한 쌍이 조화를 이루어 모자이크가 맺힌다. 원정에 나선 이 탐험가들은 원거리 여행에는 이골이 나 있다. 그들은 앞을 향해 나아간다. 물개미들은 도시를 이루어 살 뿐 아니라 몇 개의 도시들이 연방을 이루기도 한다. 단결은 힘을 낳는다. 벨록강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벨록강은 역사가 길지 않은 연방으로서의 시초의 왕조가 세워진 지는 5만 년이 되었다. 길 잃은 개미라는 뜻을 가진 벨로키우니는 그 맨 처음 여왕의 이름이었다. 중앙의 동지를 차지한 여왕들이 모두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그것은 벨록강 중심 도시의 여왕을 일컫는 이름이 되었다. 현재 벨록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중앙의 거대한 도시 하나와 주변에 흩어져 있는 64개의 분가 도시들 뿐이다. 탐험에 나선 개미들이 여러 동맹 도시들을 거쳐 벨록강 연방에서 서쪽에 있는 라숄락강을 지나자 작은 둔덕이 나타난다. 그들은 곧장 가서 푸르른 넓은 들판을 지나고 언덕을 내달리고 나니 벨록강의 사냥구역 밖이다. 북쪽으로 보이는 것이 적들의 도시 시게프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나아간다. 주위의 곤충들은 아직 잠에 빠져 있다. 먹이 탐색에 나선 개미들이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에 다다랐다. 그들은 머뭇거린다. 냄새가 생소하다. 지하실에 내려가지 말라고 식구들이 잘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는 저고리를 벗어놓고 가족들을 껴안으며 인사를 했다. 짐은 다 풀었어? 예, 아빠. 고생 많았다. 부엌 좀 살펴봤어? 문이 하나 있던데. 그렇지 않아도 당신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하실로 통하는 문 같은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속이 깊어 보이던데. 당신이 자물쇠를 따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 자물쇠를 딸 필요가 없다니요. 그래, 자물쇠를 채운 채로 두고 지하실을 쓰지 말자고. 지하실 얘기는 꺼내지 말기로 해. 농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핑곗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못했다. 공정인이 나한테 귀뜸하더라고. 저 지하실에 쥐가 우글거린다고.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 틈새를 막으면 되니까. 이유를 알았으니까 아무도 접근하면 안 돼. 알았지? 할머니 뵈러 갔죠? 계속 이렇게 허송세월만 할 거예요? 피레네 산맥 농장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 생각 안 나요? 모이는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에요. 일 좀 찾아봐요. 숲 가장자리 동네에 66평이나 되는 집을 물려받은 마당에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래도 생각해야죠. 내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당신도 실업 상태인데 1년 뒤에 어떻게 살라 그래요? 자금이 남아있어. 정신 차려요. 좀. 여보, 당신은 밤이 위험한 지역에 안 가려고 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건 좋아요. 하지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물론이지. 알아볼 거야.
약속하지. 아빠 조금 전에 웬 사람이 왔다 갔어요. 책 장정하는 사람인데 일 때문이라고. 에? 무슨 책?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이 에드몽 할아버지가 쓰셨다는 백과사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집안에 들어오겠니? 그리고 니콜라하고 당신 그런 책 본 적 있어? 못 들어오겠어요. 책도 없는걸요. 잘했다. 낯선 사람이 어떤 책을 찾으러 왔었다는 아들의 얘기가 조나단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뭔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덤불을 빠져나가야 한다. 먹이 탐색에 나선 개미들 중에 나이 많은 쪽에 드는 개미 하나가 제안을 한다. 전도에서 족구개미 5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자리를 잡음으로 대열의 눈이 되어준다. 전방 이상 없음이라는 신호가 20번쯤 울리더니 이윽고 불쾌한 신호가 전해진다. 끈끈털에 곤충의 몸이 닿으면 문에 경첩이 접히면서 문이 닫히듯이 생체의 기계장치가 작동한다. 그렇게 개미가 쓰러져 가고 있다. 그의 몸뚱이가 부글거리는 액체로 바뀌어간다. 띵동, 자종브라젤 선생이죠? 죄송합니다만 선생님하고 제 삼촌에 관한 말을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오게. 에드몽에 대해 뭘 알고 싶은가? 뭐든지요. 저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비라고 할 수 있지. 누구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에드몽을 잘 안다고 말하지 못하겠네. 다만 우리 두 사람은 인생이 많은 시간을 나란히 걸어왔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지. 내 전공은 식물이었고 그 친구는 박테리아였지. 세계가 비슷하군요. 그렇지만 식물이 박테리아보다 더 잔인하다는 점에서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저 식물들을 보게. 저것들은 한 줄기 빛, 한 방울의 물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고 서로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 잎새 하나가 엉달에 놓이게 되면 그 식물은 그 잎새를 포기하고 옆에 있는 잎들을 더 키우게 되지. 무자비하지. 박테리아는요. 에드몽은 자기 연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조장을 찾게 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곤 했지. 말하자면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개통수에서 그 친구는 표준적인 것보다 더 위로 거슬러 간 거지. 백과사전을 집필했다던데 그거 말인가? 그건 더 오래전 일이지. 그 친구다운 거창한 짝상이어서 모든 지식을 하나의 저작 속에 모으겠다는 것이지. 그 백과사전을 보신 적 있나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어. 그것은 눈에 안 띄는 깊숙한 곳에 감추었을 거야. 그 백과사전이 그에게는 마법사 같은 것이었지. 정년캡이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알다마다. 답이 뭔가요? 자네에게 확실하게 답을 가르쳐 줄 순 없다네. 저마다 혼자서 제 길을 찾아야지. 등에 고기를 짊어진 탓에 올 때보다 길이 멀게 느껴진다.